안녕하세요. 이곳 사연을 즐겨 들으며 일을 하는 여자입니다. 전 노래 가사를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사를 쓰는 데는 이런저런 경험이 중요하기에 평소 저는 책도 많이 읽고 영화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리고 몇 달 전 우연히 접하게 된 이 사연투의 사연들도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 요즘 많이 즐겨 듣곤 하는데요. 사실 제게도 이런 사연들 속 주인공 같은 처지가 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자칫 잘못했으면 저도 분명 고부 갈등이나 남편과의 불화 같은 일들을 겪었을 거예요. 그때 일을 저도 다른 분들처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대학 졸업 후 직장을 다니던 전 20대 중반에 우연히 작사가라는 직업을 알게 되며 가사 쓰는 일에 도전하게 됐어요. 울적하거나 신이 날 때 제 마음을 온전히 가사에 담아 노래를 불러보고 싶었고, 또한 제가 쓴 가사로 상상의 나래 또한 마음껏 펼쳐보고 싶었거든요. 또 제가 쓴 가사를 많은 사람이 신나게 따라 부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너무 뿌듯해지곤 했죠. 물론 처음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때문에 생계를 위해 직장 일을 오래도록 겸하다 운 좋게 길이 트이고 또 다른 길이 트이며 전 서서히 작사가라는 직업에만 올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 사연의 주인공인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할 쯤엔 꾸준히 들어오는 저작권료까지 다 합치면 벌이가 좀 들쭉날쭉하긴 했어도 제 연봉이 평균적으로 1억 정도는 됐었죠. 물론 저보다 더 훌륭하고 돈도 잘 버는 분들이 훨씬 많았지만 어렵게 얻은 안정이만큼 저는 더 열심히 가사를 쓰고 지금의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남자친구 또한 저와 비슷한 연봉을 받던 잘 나가는 증권맨이었는데 직업 특성상 많이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절 위해 어떻게든 시간을 내려던 사람이었어요. 뭐? 우리 집 앞에 와 있다고? 잠깐만. 금방 나갈게. 남자친구는 자신의 일 때문에 약속이 취소됐던 어느 날엔 갑자기 저희 집 앞에 찾아와 대뜸 포장해온 초밥을 내밀더군요. 그날은 원래 초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던 날인데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면서요. 또 어느 날엔 갑자기 생긴 주말 출근 때문에 데이트를 못하게 돼서 미안하다며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절 한강에 데려가 주기도 했습니다. 날씨도 딱 좋고 야경도 끝내주고 라면도 맛있고 너무 좋다 오빠. 비록 기대했던 레스토랑엔 가지 못했지만 그날 남자친구와 한강 야경을 보며 먹은 라면은 정말 맛있었어요. 이렇게 제게 잘해주는 모습도 좋았지만 전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을 적당히 조절해서 먹을 줄 아는 모습도 남자친구의 아주 큰 장점으로 보였죠. 특히 전 평소 술을 취할 때까지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남자친구는 조금만 취기가 오를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딱 술잔을 내려놓던 사람이었죠. 자긴 취해서 몸도 제대로 못 가누거나 주사가 심한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요. 물론 사람마다 취하는 데는 다 이유야 있겠지만 자신이 절대 그럴 일은 없으니 걱정 말라고도 하더라고요. 이런 장점들이 많이 보여 저는 나이 38에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우선 저희 집에 첫인사를 드리러 왔었어요. 아저씨 누구예요? 우리 고모랑 친해요? 그날 저희 오빠 세연이도 남자친구를 보러 5살, 4살 배기 두 조카와 함께 집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처음 보는 제 남자친구가 궁금했는지 자꾸 말을 걸고 등에 업히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이 녀석들, 아저씨 귀찮게 하지 말고 이리 와. 죄송합니다. 애들이 워낙 호기심이 많고 활발해서요. 괜찮습니다. 애들도 잘생긴 사람을 알아보고 좋아하는 거죠. 얘들아, 아저씨 힘 엄청 장사다. 이 알통 봐봐. 멋지지? 자, 아저씨 양쪽 팔에 한 명씩 대롱대롱 매달려봐. 아저씨가 회전목마처럼 빙빙 돌려줄 테니까. 자, 으라차. 부모님과 우린 당황해서 조카들을 계속 말렸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괜찮다고 사람 좋게 웃더니 조카들과 너무 잘 놀아주기까지 하더라고요. 솔직히 남자친구가 그렇게 덩치가 크거나 힘이 센 타입은 아니었기에 미안하면서도 우리 가족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오빠 부부와 부모님도 그런 남편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죠. 남자친구가 돌아간 후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칭찬하셨어요. 그렇게 저희 집에 첫인사를 잘 마친 우린 그 다음 주말엔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을지로에서 자취를 했고 본관 인천에 있었기에 그날 남자친구를 절 태우고 인천의 예비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갔던 한우 세트를 건네받고 제게 인사를 건넨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대뜸 남자친구를 흘기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예, 넌 이런 날엔 집에 와서 엄마가 음식 차리는 것도 도와주고 하지. 여자친구 데리러 가서 여기까지 태워온다고 지금 회사 온 거야? 에이, 처음 오는 자리인데 제 여자친구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당연히 제가 같이 와야죠. 에휴, 벌써부터 애처가 납셨다. 애처가 납셨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좋은 분이라고 들었는데 설마 남자친구 어머니가 벌써부터 절 견제하려는 건가 싶어서요. 그래도 다행히 이내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게 쌩긋 웃어주었죠. 우리 아들이 자기 아빠 닮아서 벌써부터 애처가 기질이 다분해. 그렇지? 우리 남편은 내 말이면 뭐든 만사 오케이인 양반이거든. 오느라 고생 많았다. 얼른 들어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냥 아들에게 가벼운 장난을 친 거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 남자친구 아버지께도 인사드린 후 우린 식사를 시작했어요. 솔직히 밥을 먹으면서도 전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이 어떤 질문을 하실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전 이제 가족이 될 사이니 최대한 예의 바르고 야무져 보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대화는 제가 집에서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더군요. 보통 그런 자리에선 예비 며느리에 대해 묻는다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날 때까지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거의 남자친구에게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 요즘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사니? 저번에 엄마가 챙겨준 반찬은 다 먹었어? 아무리 나가 산다고 해도 꼬박꼬박 연락은 해야지. 자식이라고 너 하나밖에 없는데 이 엄마랑 네 아버지가 얼마나 네 안부가 궁금하겠어. 바쁘다고 우리 전화도 잘 안 받고 말이야. 죄송해요. 근데 아시잖아요. 제 직업이 워낙 바쁜 직업인 거. 아, 이 녀석아. 그렇다고 목이 빠져라. 네 전화만 기다리는 네 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냐? 바쁘다면서 연애할 시간이 있던 녀석이. 난 그렇다 치더라도 네 엄마는 항상 네 생각뿐인 거 몰라? 아, 알겠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저 말고 제 여자친구한테 질문 좀 해주세요. 민망하겠어요. 예비 며느리한테 궁금한 게 그렇게 없으세요? 남자친구는 제가 신경 쓰였는지 자신의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제야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게 웃으며 말을 건넸고 남자친구 아버진 어색한 표정으로 하하 웃으셨죠. 아유, 궁금한 게 없긴. 밥 먹으면서 이것저것 물으면 체할까봐 일부러 말 안 시키고 있는 건데. 저기, 혹시 서운했니?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 대화야 이따 술 마시면서 천천히 나눠도 되지 않니? 차도 좋지만 긴장 풀 땐 술도 좋잖아. 그러니까 밥 편하게 먹어. 거기 이번에 콩자반이 맛있게 됐으니까 많이 먹으렴. 그 옆에 김무침도 맛있어. 그 말씀에 아, 그냥 날 배려하신 건가 싶다가도 남자친구에겐 산더미처럼 쌓인 갈비를 올려주고 굴비도 발라주면서 내겐 콩자반과 김무침 그릇을 밀어주는 남자친구 어머니 행동에 묘한 싸움을 느꼈어요. 그래도 그때까진 그냥 내가 예민한 건가 싶어 우선 식사를 잘 마쳤죠.
간단한 반주와 함께 식사가 끝난 뒤 남자친구 어머니가 간단한 안주에 술을 또 내어오시더군요. 그리곤 드디어 제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 가사를 쓴다고? 근데 작곡도 아니고 고작 가사 몇 줄 쓰는 게 벌이가 되긴 되니? 네? 아, 물론 쉬운 길은 아니지만 다행히 전 감사한 기회들이 많았어서요. 고작 가사 몇 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몇 줄에 울고 웃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감사할 따름이죠. 솔직히 왜 내 소중한 직업에 대해 저렇게 말하나 싶어 불쾌한 감정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전 정중하게 대답해 드렸어요. 원래는 무슨 노래 가사를 썼냐 하고 물으신다면 말씀도 해드리고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갈 생각이었는데 예상 외의 질문에 당혹스럽기도 했죠. 남자친구도 당황했는지 자기 어머니를 타박하더군요. 어머니,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고작 가사라니 듣는 사람에 따라선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여자친구 돈 잘 벌어요. 그래, 뭐, 그렇다고 하자꾸나. 내 말이 기분 나빴으면 사과하마. 내가 워낙 오빠들 틈바구니에서 자라기도 했고, 자식도 아들내미 하나라서 말이 좀 다정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고? 전엔 같이 식당 하시다가요. 지금은 편의점 운영하고 계세요. 편의점? 잘 되는 편의점은 수익도 잘 나온다는데 매장이 크니? 아니요. 그냥 자그마한 편의점이에요. 제 대답에 남자친구 어머닌 묘하게 떨떠름한 대답을 한 후 더 이상 부모님에 대해 묻진 않았습니다. 왜 자꾸 이분이 돈 얘기만 하나 싶어 점점 불편해졌어요. 물론 어느 정도까진 가족에 대한 질문이니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처음 왔을 때부터 묘하게 쎄하던 느낌들이 더하고 더해져 더 불편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불편했던 건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술을 마시고 있던 저와 남자친구와 달리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계속 술을 들이키시더군요. 그렇게 취한 남자친구의 아버진 갑자기 피곤하다며 방으로 주무시러 들어가더라고요. 방 안에서 드르렁 드르렁 거의 천둥치는 듯한 엄청난 코골이 소리가 들려오는데 손님 불러다 놓고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었습니다. 예, 명구가 네 아버지 코 고는 소리가 날로 커지지 않니? 나 너무 웃겨서 숨 넘어가겠구나. 아유, 배꼽이야. 그 와중에 마찬가지로 취한 남자친구 어머닌 그게 또 웃기다며 깔깔거리고 웃으셨어요. 편한 사이에야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첫 만남부터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자기 어머니를 말렸죠. 어머니, 술 너무 많이 드셨어요. 이제 그만 정리해요. 전 대리 불러서 여자친구 데려다 주고 올게요. 이누마, 아유 엄마가 술이 취한 것 같으면 이 엄마를 먼저 챙겨야지. 쟨 무지하게 멀쩡해 보이는구만. 왜 자꾸 엄만 챙기지도 않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는데. 예. 내가 우리 명국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아니? 아마 내가 그 얘기를 하자면 사흘 밤낮을 새워도 모자랄 거다. 어머니, 제 여자친구 당황했잖아요. 제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아, 내가 뭐 진상을 부렸니? 뭘 했니? 예. 너 또 우리 명국이가 얼마나 찬란해였는지 아니? 애가 어릴 때부터 착하고 똘망똘망한 것이 타고나 머리도 좋아서 공부를 또 그렇게 잘했다 얘. 내가 얘 명문대 보내겠다고 회사 다니던 우리 남편 돈 다 끌어다가 가외시키고 학원 보내고 공부할 때 힘내라고 간식 만들어다 다 바치고 물론 뭐 너도 알다시피 우리 남편이 대기업에 다녔어서 돈이 부족하진 않았지만 말이야. 결국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연봉 1억씩이나 받는 증거맨이 된 건 다 내 덕이라 이거야. 아, 네, 대단하세요. 대충 맞춰드리긴 했지만
솔직히 만취한 모습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던지라 그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취한 것까지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처음 인사한 손님을 두고 그냥 자러 가버린 남자친구 아버지의 모습도, 어색해하는 절 앉혀두고 갑자기 아들 자랑을 시작하며 저를 견제하는 듯한 말까지 하던 남자친구 어머니의 모습도 기분이 좋았다고 하면 당연히 거짓말이었죠. 결국 그날은 남자친구가 어찌저찌 잘 무마시켜 전 그 집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 마음이 심란해 대리를 불러 데려다 주겠다던 남자친구의 말을 거절하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됐다는데도 부득부득 절 따라 택시에 타더라고요. 그리곤 언짢아 보이던 제 눈치를 보더니 조심스레 물었죠. 우리 부모님이 취한 모습 너무 보기 안 좋았지? 불쾌했다면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술을 좋아하시긴 해도 저렇게 경우 없는 분들은 아닌데 예비 며느리가 인사 왔다고 기분이 너무 좋으셨나 봐. 내가 이렇게 대신 사과할게.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니 두 분이 술에 취한 상황이야 이해할 수 있다 치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많았기에 선뜻 웃음이 안 나오더군요. 저는 고민 끝에 솔직히 말해야겠다 싶어 입을 열었어요. 그건 그렇다 치지만 솔직히 나 오늘 쌓였던 때가 너무 많았어. 나 보자마자 오빠가 나 태워왔다고 핀잔 주시는 거나 오빠한테 고개 얹어주시면서 나한텐 콩자반이나 김 묻힌 그릇을 밀어주셨던 거, 또 내 직업을 좀 무시하는 듯한 모습이나 술에 취해서 나한테 야, 쟤 하고 또 날 은근히 견제하시는 말씀 같은 거 전부 말이야. 나한테 계속 말도 제대로 안 거시던 아버님 모습도 그렇고 결혼은 개인이 아니라 가족의 결합이라는데 나 오늘 처음으로 이 결혼에 조금 자신이 없어졌어. 그날 아예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제게 큰 실수를 했다면 당장 박차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에게 말하기조차 뭔가 치사스러워 보일 만큼 마음에 걸렸던 두 분의 행동이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기에 전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제 말을 듣고 남자친구는 생각보다 분위기가 안 좋다고 생각했는지 계속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난 좀 무신경한 편이라 그렇게까지 신경을 못 썼어. 정말 미안해. 근데 우리 부모님 정말 네가 마음에 안 들거나 아기가 있으셔서 그런 거 절대 아니실 거야. 우리 어머니 말투가 원래 조금 그러셔. 자꾸 돈 얘기를 꺼내신 것도 워낙 빙빙 돌려서 말을 못 하시는 분이라 그런 거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 평소에 며느리 생기면 모녀지간처럼 잘 지내고 싶다고 얼마나 기대하셨었는데 왜 널 견제하시겠어. 그냥 그건 막상 아들 장가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조금은 서운한 마음에 장난치신 걸 거야. 음식 같은 건 아무 생각 없이 그 반찬들이 네 앞에 있었으니까 많이 먹으라는 의미에서 밀어주신 걸 거고 우리 아버진 워낙 낯을 많이 가리셔서 그런 거야. 남자친구는 하나하나 따져가며 자기 부모님의 행동을 변명해 주더군요. 그리곤 제가 기분 나빴다면 앞으로 자기 부모님이 조심하실 수 있도록 잘 말씀드릴 테니 혹시 이번 일로 결혼을 다시 생각한다거나 하진 말아달라고 계속 애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도 있고 사람 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계속 생각의 갈피가 잡히지 않았던 전 결국 그날 집 앞에 내려 남자친구를 먼저 돌려보냈어요. 그리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친한 친구에게 전화해 상담을 했죠. 친구는 이미 기혼자였기에 이런 상담의 적임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분명 인사 잘 드리고 왔냐고 물어보실 텐데 어떻게 대답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 분명 걱정하거나 속상해 하실 텐데 넌 결혼 선배로서 어떻게 생각해? 어, 말로만 들어보면 그런 거 가지고 결혼을 다시 생각하기엔 너무 사소하지 않나? 네 남자친구 너한테 엄청 잘해준다며. 그리고 나도 결혼을 할 때 우리 시어머니 너무 깍쟁이 같아서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 근데 막상 결혼해보니까 오히려 편하더라. 말투가 좀 세긴 하셔도 빙빙 돌려서 말하시진 않으니까 뭐 맞춰드리기도 편하고 생각보다 정도 많으시더라고.
무조건 그냥 결혼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식장 잡고 이거저거 진행하기 전까지 조금만 더 지켜봐. 사람을 어떻게 한 번 보고 알겠어. 제 친구는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우선 좀 더 겪어보라고 조언해 주더군요. 사람 관계는 좋게든 나쁘게든 신중해야 하는 법이니 정말 아니다 싶으면 그때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다면서요. 친구의 진심 어린 조언에 전 고맙다고 말하곤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곤 저도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했기에 고민 끝에 우선 결혼을 그대로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자친구는 갑자기 자기 부모님이 상견례를 좀 일찍 하고 싶다고 말하셨다고 전해주더군요. 원래 계획은 그래도 한 번쯤 더 배워본 후 한 달 뒤쯤 상견례를 잡을 생각이었는데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제가 인사드리고 간 날로부터 2주 뒤쯤 상견례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다네요. 두 분이 일이 좀 있으셔서 그날 이후론 한 두세 달 동안은 주말에 시간 내기 힘들 것 같으시대. 나름의 사정도 있으신 것 같아 전 우선 부모님께 여쭤봤습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어차피 결혼 진행할 거 두 분 일정 때문에 상견례를 좀 일찍 하고 싶다고 하셨대요. 그래? 알겠다. 뭐 안 될 거 있니? 그쪽 부모님이 네가 마음에 드셨으니 상견례도 결혼도 서두르고 싶으신 거 아니겠어? 우린 괜찮다. 부모님은 그런 제 말에 오히려 빨리 하는 것도 좋겠다며 흔쾌히 찬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린 조금 이른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남자친구 부모님에 대한 깨름직함이 남아있어 걱정했는데 남자친구가 먼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혹시 저번에 우리 부모님이 보여주신 모습 때문에 아직도 불편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그날 두 분께 잘 말씀드렸어. 두 분은 정말 고의가 아니셨대. 그리고 이번 상견례 자리에서 말씀도 더 조심하실 거니까 나 한 번만 더 믿어줘. 남자친구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저도 좀 더 마음이 편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인사를 다녀온 지 2주 뒤의 주말, 우린 양가의 딱 가운데쯤에 위치했던 한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를 진행하게 됐어요. 남자친구가 외동이라 오빠 내외엔 인원수가 안 맞겠다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저만 부모님을 모시고 약속 시간 15분 전에 식당에 도착했죠. 뒤이어 자취집에서 바로 온 남자친구도 5분 뒤에 도착하며 우린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약속 시간이 10분이 넘어도 간감무소식이더군요. 왜 안 오시지? 제가 전화 드려볼게요. 남자친구는 당황해하며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곤 짧은 통화를 끊은 뒤 저희 부모님에게 죄송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고 계시대요. 아마 차가 막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괜찮네. 주말 도심은 항상 차가 막히는 법이지. 이해하네. 그때까진 이해하며 저도 부모님도 웃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까지 지나도 두 분은 여전히 도착하지 않으시더군요. 좌불 안석이던 남자친구가 전화해 어디쯤 오셨냐고 물어보면 남자친구 어머니는 가고 있다고만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죠. 처음엔 저도 혹시 사고라도 난 게 아니냐며 걱정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계속 멀쩡히 전화를 받으며 별다른 변명도 없이 가고 있다고만 하자 점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차가 어디 망가지기라도 하신 건가?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경우 없는 분들이 아니신데. 남자친구는 점점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까지 하더군요. 솔직히 너무 화가 나 전 1시간 10분이 지났을 땐 그냥 부모님을 모시고 나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분명 무슨 사정이 있는 거라며 사정사정하기도 했고 아빠도 무슨 일이 있으신 게 아니겠냐며 우선 기다려보자고 하셔서 끝까지 기다리게 됐죠. 다행히 우리가 있던 룸에 다음 타임 예약이 없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딱 2시간 뒤에 도착을 하더군요. 그것도 죄송한 표정도 하나 없이 아주 여유로운 모습으로 허리까지 꼿꼿이 세운 채 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대체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2시간이나 늦으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볼 일이 있어서 나온 김에 이 일 저 일 다 보고 오다 보니까 좀 늦었네. 네? 볼 일이요? 아이, 오고 계셨다면서요? 아이, 어쨌든 최종 목적지는 여기였으니 틀린 말은 아니잖니. 안녕하세요. 전 명국이 애미 되는 사람이고 여긴 제 남편입니다. 식사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배고프시겠어요? 그리고 발을 동동 구르던 남자친구를 향해 하던 대답이 어찌나 뻔뻔하던지 부모님과 전 입을 떡 벌렸어요. 어떻게 상견례장에 오는데 약속 시간도 무시하고 볼일을 다 보고 올 수 있단 말인가요? 그리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배가 고프냐니 이게 무슨 망발이랍니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저희 부모님께 저딴 식으로 인사를 건네더군요. 아빤 기가 막혀서 언성을 높이셨어요. 지금 장난칩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여태 식사를 못했는데. 뭐? 배고프시겠어요? 대체 상견례를 일찍 하자고 한 건 그쪽들이면서 왜 이렇게 무례합니까? 어떻게 이런 중요한 날에 볼일 보고 온다고 미리 양해도 구하지 않고 늦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 지금 화내시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이 보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싫으시면 그냥 이 결혼 엎으시던가요?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이 결혼을 엎으려 작정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화를 내던 저희 아빠를 보며 당황하긴커녕 오히려 씩 웃기까지 했거든요. 옆에서 헛기침을 하고 있었지만 뻔뻔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던 남자친구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죠. 우리도 우리지만 남자친구 완전 경악을 하더군요. 그리고 이어진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에서 나온 그날의 진실에 저는 깊은 분노를 느끼고 말았습니다. 왜 이러냐고? 그래, 이제 숨길 것도 없으니 말해주마. 나 솔직히 처음부터 이 결혼 마음에 안 들었다. 네가 얼마나 잘난 앤데 며느리가 가사 쓰는 애가 뭐니? 가사 쓰는 애가. 돈 잘 번다고 해봤자 고작 책상 앞에서 글자 몇 개 끄적이면서 연봉 한 2, 3천은 버니? 딱 봐도 그 정도 이상은 벌지도 못할 것 같은데 저번에 우리 집에 와서 자부심 있는 척하는 것도 정말 꼴도 보기 싫었어. 어머니, 그게 대체 무슨... 그래서 우리 이 결혼 파토 내려고 오늘 작정하고 온 거야. 하루라도 빨리 파토 내는 게 마음 편하겠다 싶어서 일부러 상견례 날도 빨리 잡자고 한 거다. 너 정도면 결혼정보회사만 가도 만날 수 있는 좋은 짝이 얼마나 많은데 어디 만나도 저런 한참 떨어진 애를 만났니? 아니, 반대할 거면 진즉 하시지.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저번에 이 사람 인사 왔던 날에도 제가 화를 냈더니 그냥 별 생각 없이 실수한 거라고 분명 그러셨잖아요. 전 그 말을 믿고 여자친구도 안심시켰다고요. 근데 그때부터 이 결혼 망치려고 작정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술도 취하도록 드신 거고요? 그날부터 그런 건 아니야. 물론 가사 쓰는 애라는 말 듣고 이 결혼 굉장히 마음에 안 들긴 했다. 그래도 네가 좋다니까 꾹 참고 그날 얼굴을 보긴 본 건데 역시나 직업도 집안도 너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서 계속 싫은 티를 냈어. 그때부터 이 결혼 파토 내야겠다고 단단히 마음 먹은 거다. 술이야 뭐 어차피 서로 잘 보일 필요 없는 사이인 것 같으니 그냥 편하게 마신 거고. 근데 너한테 말해봤자 네가 말을 듣겠니? 입 아프게 너랑 입씨름 하느니 아예 확실하게 끝장내려고 아예 이 자리 만든 거야. 쟤네 부모가 반대하면 어차피 네가 버텨도 무용지물일 테니까.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제 벌이가 남자친구보다 훨씬 못 미치는 줄 지레짐작하고 이런 짓을 꾸민 거더군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황당해서 말문이 막힌 틈을 타 이젠 저희 부모님에게 망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보세요들, 내 말 잘 알아들었죠? 난 그쪽들 딸 며느리감으로 드리기 싫습니다. 우리 아들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댁내 딸, 우린 아들 정성으로 키운 거 억울해서라도 못 받아주겠다고요?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듣겠죠? 기가 찼습니다. 그냥 반대했으면 제가 어련히 알아서 헤어졌을까. 무리하게도 저희 부모님까지 끌어들였다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 경우 없는 남자친구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 아줌마에게 소리쳤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부모님한테 그딴 소리를 해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절 애지중지 키워주셨는데 왜 절 하찮게 말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불쾌하게 하냐고요? 그럼 너도 우리 아들처럼 좀 찰나지 그랬니? 제가 그쪽 아들보다 못났다고 누가 그래요? 벌이가 적으면 못난 건가요? 아니 애초에 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쪽 아들 벌이만큼은 버는 사람이거든요. 뭐? 네가 연봉이 1억이나 된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제가 거짓말을 왜 해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땡땡이란 곡 알죠? 땡땡이란 노래도요. 그래. 그것들 다 제가 쓴 거거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가 누굴 무시해요? 그리고 막말로 아무리 잘 나가는 증권맨이라고 해도 영업 실적 안 나오면 불안하게 짝이 없는 게 증권맨 연봉 아닌가요? 근데 전 앉아서 저작권료도 따박따박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구더러 못났대요? 뭐? 명구가 저 말이 사실이냐? 전 뭔가 착각해도 단단히 착각한 그 아줌마에게 제 벌이를 다 공개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가사를 쓴 유명 노래까지 들먹이자 진짜인가 싶었는지 그 아줌마의 표정이 당혹스럽게 변하더군요. 그깟 벌이 얘기 하나로 태도가 싹 바뀌는 것 같은 그 아줌마의 태도에 정말 환멸이 났어요. 자기 어머니의 물음에 남자친구는 답답한 듯 발을 구르며 소리쳤죠. 네, 진짜 차라리 저한테 대놓고 물어보셨으면 말해드렸을 텐데 왜 지레짐작해서 이런 사달을 벌이세요? 아버지, 아버진 이런 어머니 안 말리고 뭐 하셨어요? 내가 미쳐 진짜. 뭐, 네 엄마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동조한 거지. 우린 저 아이가 저렇게 돈 잘 버는 애인 줄 몰랐다. 저기, 얘야. 우리가 이제라도 사과하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어. 남자친구 어머니와 똑같은 사람이던 남자친구 아버지 또한 당황했는지 얼굴이 파래져 있었습니다. 그리곤 그 아저씨는 눈치를 보다 제게 대뜸 사과를 하더라고요. 전 기가 차서 말했어요. 사과요? 그건 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한테 먼저 하셔야죠. 그런 제 말에 그 아저씨는 잔뜩 화가 나 있던 저희 부모님을 향해서도 머뭇거리며 사과를 하더군요. 아유, 저랑 집사람이 오해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린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 줄 모르고요. 우린 그딴 사과 받아줄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빤 그 아저씨의 말허리를 딱 잘라버리셨어요. 그리곤 무서운 표정으로 말씀을 이으셨죠. 그런 줄 알았든 몰랐든 애초에 사람 벌이만 가지고 반대하는 그 인성들이 알만하군요. 아니, 반대뿐만이 아니라 이런 몰상식한 짓을 저지를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쪽들이 아무리 사과를 한다고 한들 이젠 우리가 우리 딸 그쪽들한테 보내줄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 위신을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그쪽 대기업 다니다 퇴직했다죠? 우린 그렇게 똑똑하지 못했어도 고급 식당을 아주 크게 운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돈으로 땅도 꽤 사놓고 아파트도 지금 사는 집까지 2채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 일은 해야지 싶어 지금은 아내랑 작은 편의점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쪽들은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살길래 우리 집안을 별로인 집안 취급합니까? 예? 그렇게 잘 사신다고요? 우린 그냥
작은 편의점 운영하고 있다는 말만 들었는데 아파트 두 채에 땅도 가지고 있다니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여보. 그런 저희 아빠의 말에 그 아줌마 아저씨는 더욱 눈에 띄게 당황한 모습이더군요. 남자친구도 크게 놀란 표정이었죠. 어차피 부모님 돈은 제 것이 아니니 전 남자친구에게도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와중에 자기 남편과 다르게 한마디 사과조차 않던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보며 아빤 연이어 일침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안도 우리 딸도 부족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라 그쪽들이 당황하긴 한 것 같은데 아무리 진짜 돈 없는 사람 앞에서라고 한들 애초에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세요. 당신들은 돈이 있어도 마음이 가난한 것 같은데 사람을 돈으로만 재고 따지는 것만큼 몰상식한 일도 없는 일입니다. 가자 여보. 이딴 집안이랑은 더 이상 말 섞을 필요도 없어. 그 뒤 아빤 저와 엄마에게 그만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기겁을 하며 제게 매달리더군요. 안 돼, 자기야. 진짜 이대로 갈 거야? 나랑 진짜 헤어질 거야? 그러지 마. 어? 내가 이렇게 빌게. 미안한데 난 오빠 부모님 같은 사람들과 가족으로 절대 못 살아. 아줌마, 아저씨, 두 분 다 똑똑히 기억하세요. 두 분은 오늘 아들을 지킨 게 아니라 아들이 인생을 단단히 회박 놓은 거라는 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경솔하게 신뢰한 이번 일, 언젠간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되돌림 당할 거예요. 자기야, 자기야. 전 남자친구에게 미안했지만 저뿐 아니라 저희 부모님까지 우습게 여긴 그 사람들과 가족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만 연발했어요. 그제야 첫 인사 갔을 때의 일도 말씀드리며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었다고 말했죠. 진즉 이 상견례는 아예 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런절 위로하며 오히려 잘했다고 말해주시더군요. 사람은 옆에서 조금은 지켜봐야 그 진가든 본 모습이든 다 나오는 법이다. 한눈에 어떤 사람인지 알아채긴 생각보다 힘든 법이야. 그러니 네 친구 말대로 너무 섣부르게 결정하지 않고 지켜보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인 게야. 결국 그 양반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건 진가가 아닌 추한 본성이었지만 다 이렇게 인생을 배워나가는 거 아니겠니? 네 아빠 말씀이 맞아. 근데 혹시 너 나중에라도 마음 약해져서 그 친구 다시 받아주건 하지 말거라. 그 친구한테는 안 된 일이긴 하지만 그런 시부모짜리가 기다리고 있는 지옥에 우리 널 절대로 보낼 수가 없어. 그러면서 부모님은 만약 남자친구가 싹싹 빈다고 한들 두 분은 끝까지 결혼을 반대할 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염려가 무색하게 전 아무리 남자친구가 매달린다고 한들 그 결혼을 절대 진행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자친구에게서 울며 전화가 오더군요. 자기야, 제발 우리 얼굴 좀 보고 얘기해. 이렇게 헤어지긴 너무 허무하잖아. 그때까진 남자친구에겐 죄가 없다고 생각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물론 다시 만나거나 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니 얼굴을 보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 전 남자친구가 기다린다던 근처 카페로 나갔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아깐 울먹이는 목소리 때문에 몰랐는데 술에 잔뜩 취해 있더라고요. 전 속상해서 과음을 했나 싶어 걱정스레 말을 걸었다가 아주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빠 술 마셨어? 원래 술 이렇게 많이 안 마시는 사람이잖아. 이 상황에 어떻게 술을 안 마실 수가 있겠어? 솔직히 나 원래 술 코가 비뚤어질 때까지 마시는 거 엄청 좋아해. 근데 네가 싫어한다길래 일부러 안 그런 척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 모르지? 사실 엄청난 애연가였던 내가 전자담배만 피우면서 연초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지? 그래도 결혼만 하면 조금씩 내 모습 보여줘도 되겠다 싶어서 내가 너랑 결혼할 날만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내가 그 좋아하던 술도 담배도 꾹꾹 참을 만큼
얼마나 널 좋아했는데. 근데 어떻게 나한테 네가 그만 만나자는 말을 해? 뭐? 여태 나한테 계속 거짓말한 거라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은 그런 거짓말을 할 만큼 널 좋아했다는 거잖아. 우리 부모님 일은 정말 미안해. 근데 이제 부모님도 며느리로 네가 너무 좋으시대. 네 벌이도 또 너희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도 잘 아셨다고 말이야. 우리 부모님 아까 나한테도 많이 사과하고 너한테도 엄청 미안해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위기였다고 생각하고 다시 잘 만나고 결혼 준비도 하자. 어? 기가 막혔어요. 술에 만취한 남자친구는 자기 입으로 제게 했던 거짓말을 술술 불더라고요. 추하게 울기까지 하면서요. 그것만으로도 경악할 일인데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의 행동을 아직도 돌이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멀쩡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건만 애초에 그 부모의 그 자식이었던 겁니다. 저는 더는 남자친구에게 미안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 냉정히 말했어요. 애초부터 우린 안 되는 사이였네.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오히려 수뇌부로 포장하려 드는 오빤 나랑 결혼했어도 금방 이혼당했을 거야. 그건 사기 결혼이니까. 그리고 오빠 부모님이 이제 와서 괜찮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야? 난 그런 속물적인 사람들과 여전히 가족될 생각 없으니까 포기해. 무엇보다 여태 날 속이다니. 오빠 같은 사람은 완전 최악이야. 뭐? 최악? 그러면 안 되는데. 기다려봐. 그럼 아까 내가 한 말은 다 취소할게. 취소. 나 사실 술도 안 좋아하고 담배도 안 피워. 장난쳐? 이 인간 술 취하니까 완전 진상이 되네. 너 원래 이런 인간이었어? 나 갈 거야. 두 번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자기야. 어! 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그 인간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제게 취소 같은 되도 않는 말을 하더군요. 그 모습에 기겁을 하고 불이 났게 제가 일어나 나가려 했더니 그놈은 저를 붙잡으려 함께 일어나다 철푸덕하고 바닥에 넘어지더라고요. 술에 취해 걸음도 제대로 못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선 아프다고 엉엉 우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진짜 오만정이 뚝 떨어져 얼른 도망치듯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지저분한 이별이 끝난 줄 알았건만 아직도 끝이 아니었더군요. 저는 그놈의 번호를 차단했는데 제가 연락을 받지 않으니 이젠 저희 집 근처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것도 또 술에 취해서요. 그놈을 보곤 기겁해서 그냥 지나쳐 가려는데 저를 발견한 그놈은 저를 따라오며 제 앞에 자기 휴대폰을 막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곤 다급히 저를 따라 걸으며 말했어요. 자기야, 제발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어머니가 자기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으시대. 마침 지금 통화 연결돼 있어. 어머니, 이거 스피커폰이니까 얼른 말씀하세요. 저랑 평생 인연 끊고 싶지 않으면 빨리 사과하시라고요. 아유, 참. 저기 얘, 내가 그땐 진짜 미안했다. 그러게 왜 진즉 다 말해주지 않았어? 우리 명국이가 진짜 너 아니면 안 된다고 난리구나. 한 번 시간 내서 우리 집에 오면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 테니까 어린 네가 어른한테 먼저 마음 좀 풀어다오. 어? 너희 부모님께도 내가 시간 내서 전화드리마. 진짜 이 사람들 왜 이래? 필요 없다고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왜 자꾸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랑 인연을 끊든 말든 그건 자업자득이니까 아줌마가 알아서 하세요. 아, 그리고 맛있는 거 해준다니까 생각난 건데 그때 해준 콩자반하고 김무침 더럽게 맛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최악의 기억까지 겹쳐서 덕분에 이제 살면서 두 번 다시 콩자반이랑 김무침은 쳐다도 안 볼 겁니다. 그리고 야, 이명구, 너 또 찾아오면 경찰에 확 신고해버린다. 빨리 사라져. 어? 이 자식, 야, 너 뭐야? 너 이명국이지? 진짜 스피커폰으로
그 아줌마의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까지 듣는데 그날 먹은 콩자반과 김무찜 생각이 나서 확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곤 그놈에게도 윽박지르며 거의 다 온 집 앞으로 뛰기 시작했는데 마침 제 걱정에 저희 집에 회사를 마치고 찾아왔던 오빠 부부가 집에 들어가다 우릴 발견했더군요. 찌질한 그놈은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는 오빠를 보자마자 꽁지가 빠져라 주랭랑을 쳤죠. 그날 이후 엄마 아빤 또 그놈이 찾아올까봐 번갈아가며 절 데리러 나오기까지 하셨어요. 그래도 그날 이후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아 끝인가 했더니 그놈은 기어코 몇 달 뒤 절 또 찾아왔습니다. 파혼 같은 이별의 아픔을 거의 다 이겨냈던 어느 날 저녁, 전 엄마 아빠와 함께 오랜만에 전에 막걸리를 한 잔씩 마시고 있었어요. 평소 막걸리를 좋아하던 아빠가 그날 막걸리가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요.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저희 집 문을 쾅쾅 두드리더군요. 자기야, 나야. 집에 있지? 어머님, 아버님, 저 이명국입니다. 두 분 사이가 될 뻔했던 명국이요. 이 문 좀 열어주세요. 자기야, 내가 어떻게든 다 잊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자기만한 여자가 없어. 나 얼마 전엔 우리 어머니가 억지로 선도 보게 하셨거든? 근데 영 아니더라. 역시 나한텐 자기뿐이야. 그러니까 나 좀 다시 만나줘. 기겁을 했습니다. 그건 겨우 절 포기했나 싶었던 그놈이었으니까요. 또 술을 퍼마시고 왔는지 혀까지 잔뜩 꼬인 채 그놈은 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제가 그냥 가라고 몇 번을 소리쳐도 그놈은 가지 않고 진상을 부렸어요. 자기 부모랑 연을 끝내 만회하더니 결국 연을 끊지도 않았는지 그놈 엄마 소개로 선본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며 말입니다. 결국 성질이 나서 문을 박차고 나가보려는데 아빠가 그런 저를 막아서시더군요. 저런 놈은 아예 정신이 번쩍 들게 본때를 보여줘야 돼. 그리곤 이렇게 말하며 막걸리 병을 가지고 나가시더니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놈에게 막걸리를 확 뿌려버리셨습니다. 이 주정뱅이 자식아,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술이나 실컷 처마시고 빨리 사라져. 아버님, 눈에 들어갔어요, 눈. 아버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왜 네 아버님이야? 너 또 찾아서 우리 딸 찾았단 봐. 그때 막걸리가 아니라 아예 막걸리 병으로 두들겨 맞을 줄 알아.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여기 계속 저 따라다니는 미친 사람이 있는데요. 저와 엄만 그런 아빠 뒤에서 경찰에 전화하는 신용까지 했어요. 그놈을 겁주기 위해서요. 그놈이 가지 않으면 진짜 경찰에 전화할 생각이었지만 다행히 그럴 필요도 없이 그놈은 눈두덩이를 벅벅 문지르며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신고하지 마. 간다고. 나쁜 기집애. 어디 나버리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 그 추한 모습이 그놈을 본 진짜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벌써 1년 반쯤 전의 일이죠. 그 뒤 그놈은 두 번 다시 절 찾아오지 않았고 석 달 전쯤 전 건너 그놈의 근황을 들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좋아했다던 그놈은 그 사이 어떻게 꼬신 건지 부동산으로 큰돈을 번 부잣집 고명딸과 초고속 결혼을 할 뻔했나 보더군요. 그런데 그 결혼을 진행시키기 위해 그놈과 그놈의 부모는 재산이 좀 많은 척 거짓말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뭐 부자들이 바보겠습니까?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철저한 법이니 여자 쪽 집안에서 뒷조사를 했나 보더라고요. 결국 전부 들통이 난 뒤 그놈은 그 여자 부모에게 뺨까지 맞고 대차게 파혼당했다고 하네요. 정말 그대로 돌려받을 거라는 제 말이 실현된 거죠. 제게 이별당한 후 드러내 보인 본성처럼 그냥 그놈도 자기 부모와 똑같이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전 당시 일을 요즘엔 차라리 감사해하고 있어요. 그놈의 부모가 일찌감치 깽판을 쳐주지 않았다면 그 몰상식한 집안과 가족이 됐을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어차피 일어난 일, 전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쭉 살아갈 생각이에요.
또 언제 제 인연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부모님께 효도나 더 마음껏 하면서 행복하게 말이죠. 이곳에 계신 인생 선배님들에 비하면 한참 어리게 느껴지실 텐데 제가 올해로 딱 40이 되었습니다. 앞자리가 2에서 3으로 바뀔 때도 싱숭생숭했었는데 3에서 4로 바뀌니 느낌이 또 새롭더라고요. 이젠 어른으로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책임감 있는 마음도 들었고요. 앞으로 전 나이만 먹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끔 제 인생을 더욱 소중히 그리고 진중히 여기며 삶을 헤쳐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경험한 삶의 경험들을 자양분으로 삼아 더욱 진실되고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가사를 써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연 속에 담긴 우여곡절들도 언젠간 가사로 녹여낼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고 여러분간 언젠가 좋은 노래로 다시 마주할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